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이 10년이어서 한 번 접촉하고 나면 계속 그냥 망에 접촉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시스템인데 지금 정부는 빠져 있어요. 전부 칸막이로 가고 있고 관료주의라는 것이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으며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 이어서 KT, 롯데카드 등의 보안 시스템이 뚫리면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한 건데요. 정부와 국회는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보안 투자 부족, 허술한 대응 체계, 그리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 금융사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국가적 경제 안보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이버 침해 사고의 실태와 그 파장을 진단해보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토론해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계신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의 황석진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작금의 사태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이주희 의원부터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먼저 그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이런 좀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과 해킹 이 두 가지가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계속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이 국가적으로 방어막인 이 방패가 계속 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좀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과방위 의원으로서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최영도 의원도 한 말씀. 네, 좀 전에 그 화면에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안일한 대응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안일한 대응입니다. 우리 국가 전체가 이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SKT 해킹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놀래고 그때 뭐 번호 이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또 상당히 잊혀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KT 사태가 또 잉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롯데카드 해킹 같은 경우는 SKT 20배 규모라고 합니다. 17일 동안 몰랐다 그러고 KT 같은 경우도 뭐 키사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해킹한 사람들의 사이트를 해킹해서 이 공공기관도 뚫렸다, 뭐 어디도 뚫린 것 같다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어떤 리포트 같은 데서 나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는 정부든 기업은 우선에 발뺌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큰 이렇게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 모른다, 버틴다, 아니다 이랬다가. 정부기관은 정부기관대로 전부 칸막이가 돼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대로 이만큼만, 그다음에 기사는 기사대로 또 이만큼만, 국정원은 이게 공공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또 물러서 있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영화에서 보면 이제 가짜 기지국이 나옵니다. 감청하려고 했다. 뭐 그런 걸 가지고서 KT를 해킹했어요. 여기에 뭐 중국에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염홍열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이 위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높은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됐던 KT 같은 통신 부분, 그리고 또 이 롯데카드 같은 금융 부분, 이 해킹이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많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이 기업의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임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을 막기 위한 주체가 3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있고 세 번째는 국민입니다. 이 세 주체에 대한 이 전반적인 긴급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황석진 교수도. 네, 일련의 그 보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디지털 신뢰 기반의 사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그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당히 그 편리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부분을 갖추고 모든 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보안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라리 이 과거의 투지폰이라든가 뭐 워키토키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그 결제가 상당히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결제하는 과정상에서도 정보가 누출되고 있다 보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차후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도 그리고 뭐 기업도 어떤 책무를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인가 국회 과방에서 긴급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뭐 좀 새롭게 맞습니다. 밝혀진 게 있습니까? 좀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뭐 계신 그 최영두 간사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그 초동 조치의 미흡함, 그리고 늑장 대응, 그리고 피해의 어떤 규모나 어떤 침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처음부터 진실되게 밝히지 않은 좀 그런 문제,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서버를 폐기하고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 그 이제 제가 법률가 출신인데 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었고, 심지어 이제 정부의 개입의 범위가 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좀 그 같이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좀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 과제들이 생긴 예, 거죠. 맞습니다. 뭐 최 의원은 청문회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제 좀 총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태가 개방 사회, 특히 연결 사회에서는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특히나 저쪽에 폐쇄 사회 같은 경우는 군이라든가 핵심 엘리트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이제 개방 사회와 또 연결 사회를 그 침투해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업은 기업대로 단기 이익이 중요하고 또 보안 투자도 하지 않고 또 뭔가 터지면 나중에 두들 맞을까 봐 숨기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칸막이가 있어서 안 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실 이런 9개의 통신사 텔코들이 또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책임을 분명히 지고, 기업들은 매년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 침탈 사고를 당했는지 이른바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 DBIR이라는 걸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통신사도 알게 하고 고객들도 알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태의 경우도 사실은 기사가 맨 처음에 KT에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통신사는 아니라 그러고, 또 가기부에 경찰에 신고가 됩니다. 신고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정부 사이에서도 치밀한 공조가 없습니다. 원팀으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점부터 허술한 점. 특히나 이것이 SKT에 엄청난 그 해킹 사태가 난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또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런 문제에서 과연 경각심이라는 게 있는지, 국가가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라든가 통신 환경에서 또 금융통신 환경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을 짜야 되고 법적으로는 뭘 보완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우선
몇 달 전에 그 SK텔레콤 무려 2,800만 명 정보가 나가서 전 국가적인 충격을 줬었는데, 하지만 그 2,800만 명의 정보가 구체적인 피해로 현실화되지는 아직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KT는 소액 결제라고 하는 금전적 피해가 이미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 염 교수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네, SK텔레콤의 경우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발 환경하고 운영 환경이 있습니다. 보통은 운영 환경은 폐쇄망에서 이렇게 작동하는데요. 보통은 운영 환경은 폐쇄망이어서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리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개발을 할 때 이 하나의 서버를 인터넷 접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 환경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서버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평문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해커가 그 사이에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부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2,8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나간 겁니다. 다행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유심 보호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긴급적으로 유심을 교체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그다음에 이 FDS라 그래서 사기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KT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 KT는 이번에 밝혀진 게 펜토셀, 자기들이 관리하는 펜토셀이 부실 관리를. 펜토셀이 뭡니까? 예, 펜토셀은 보통은 이 소형 기지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 서비스 반경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보통 기지국 있잖아요. 5G나 4G의 기지국은 1km나 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가 이렇게 어떻게 어디에 붙냐면은 신호가 센 놈한테 붙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센지 아니면 펜토셀 신호가 센지. 근데 KT가 후발주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직진성 때문에 음영 지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23만여 대의 펜토셀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KT가 관리하는 그 적법한 펜토셀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법의 유령의 가짜 펜토셀이 KT의 네트워크에 붙었다는 겁니다. 붙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뭐 여러 가지로 그 SMS 문자에 대해서도 가로챌 수가 있고 통화 내역도 또 가로챌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뭐 그 소액 결제 시스템의 인증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성이 아니라 벌어져 갖고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이 아까 펜토셀의 불법 펜토셀이 통신망에 붙는 하나의 사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무단의 이 소액 결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하고는 두 개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두 번째 할 때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번호의 뭐 일부분 정보하고 성명하고 전화번호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펜토셀의 기지국이 붙으면은 IMSI 정보라는 이 국제 이 모바일 가입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 식별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IMEI라는 이 단말기 식별 정보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전화번호하고는 KT가 습득했다고 이렇게 그게 유출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요. 뭐 유출로. 근데 요 두 번째 추가적인 정보하고 이 인증을 우회하는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를 보면 그 펜토셀이라고 하는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 주변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보거나 하는 그런 전화들을 해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액 결제를 이루어냈다는 것인데 그리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입수한 정보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등의 또 다른 정보가 어디선가 또 유출돼서 이게 결합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황 교수님 좀 보완하실 게 있으세요? 이 설명에. 일단은 이제 범인들의 이제 범죄 수법에 관한 이제 부분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SKT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 들어와서 근거를 열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갔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가 이렇게 오는데 택배 위에 붙은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고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가지고 뭐 다크웹이라고 그러고 해서 뭐 음성적인 앱에서 거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경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SKT에서 누출된 건지 아닌지는 확인되지는 지금 않고 있고요. 다만 그 KT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한 300여 명의 지금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뭐 경찰에서 추산한 거하고 KT에서 추산한 거고 뭐 그 피해 금액이 좀 틀리긴 하지만 향후에도 더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 정보다 보니까 한 번 누출된 정보는 절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사하기하고 붙여넣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유심을 교체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KT의 경우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KT 같은 경우는 KT가 지금 취한 게 뭐냐면은 신규로 붙는 펨토셀이 이 네트워크에 붙는 것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가 나가는 걸 막는 것을 막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KT가 취해야 될 조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액 결제가 무단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가 이 고객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증이 통상적으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SMS 문자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ARS 인증이 있습니다. 그 전화가 오면은 뭐 두 개의 번호를 이렇게 알려주고, 세 번째는 패스 앱이라는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뚫리면 아까 이 어디선가 수집했던 그 정보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2차관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하나의 인증 방법만 쓰지 않고 추가적인 인증, 2단계 인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SMS 인증 플러스 뭐 생체 인증이랄지 OTP 인증이랄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그거를 막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KT가 서버를 폐기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예, 정말 저도 이번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현장 조사를 긴급하게 지난주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전에 국회에 보고했던 사실, 그리고 그 현장 조사 당일에 저희에게도 보고했던 사실, 이게 도대체 언제 서버를 폐기하는지 일자도 달랐고, 아무튼 이 총체적인 과정에 계속 그 KT가 뭔가 계속 그 거짓말과 변명으로 좀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너무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KT의 서버 폐기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지금 2단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8대가 폐기가 되었는데요. 그 8월 거의 이제 8월 한 달 사이에 총 8대가 폐기가 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선 7월 19일부터 8월 8일 사이까지의 그 키사라는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처음에 요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서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그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요것에서 확인해보고 신고해라. 어떤 상황인지 신고해라. 이렇게 먼저 공문을 보냈을 때 그에 대해서 침해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다. 예,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침해 사실이 없다라는 확정적인 그런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징후 확인이 없다라는 정도의 그 보고만으로 서버를 벌써 그때 여러 대를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침해 사실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단은 그 KT 조사 자체만으로 확인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벌써 서버들을 폐기한 사태가 일어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그 뒤에는 이제 그 프렉 보고서라고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이제 유명한 그 해커들이 보는 그 보고서에서 우리 그 일반 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국가기관까지 지금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그런 보고 내용이 공개되고, 그때 이제 그 과기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전에 키사의 그
요청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그 결과 자료 다 제공해라. 이렇게 과기부가 공문을 또 보냈는데 그때도 그 이후에 서버를 또 2대나 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 수십 년 동안 이 IT 또 디지털 정보 보안 업무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KT라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청문회에서 KT한테 왜 그랬냐고 안 물어보셨어요? 계속 물었죠. 뭐 답변이 뭐예요? 그때 달라지고 KT 그래서 청문위원들이 여야 모두 다 답답했죠. 이 세상에 맞습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 최고 대표 통신사였는데 지금은 SKT의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그 가입자 수라든가 좀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통신 이름 자체가 한국통신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그 설명도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검증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정보는 우리한테 나간 게 아니다. 뭐 가짜 기지국을 통해서 했지만 그 해킹은 전혀 없었다. 서버 해킹은 없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서버 해킹 징후를 발견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바꾸고 계속 지금 말 자체가 스스로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한 통신사만 잡을 일이냐? 지금 뭐 여러 통신사가 다들 영업 실적을 올려야 되고 또 보안 투자를 해야 되면은 또 그만큼 비용이 들고 또 보안 투자를 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라는 것이 단기 실적에 집착하다 보면은 또 그리고 뭐 과징금이라는 것을 또 일단 피하고 보자 뭐 이런 등등해서 그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고치면은 우리 인센티브를 줍니다. 뭐 과징금에서 점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미국 통신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컨대 브라이존 이런 데서는 스스로 그런 매년 DBIR이라고 우리가 데이터 침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당했다는 신고서를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국가적인 피해도 줄이고 왜냐하면 통신사가 감추면은 정부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여러 방법을 안다고 하지만 이미 통신사를 통해서 많은 그 허점을 통해서 이게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침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될 것은 알겠어요. 한 기업에 대한 질타를 따라서 왜 이렇게 거듭된 실수가 반복되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덧붙이면 사실 그 말씀대로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KT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이제 국가기관들이 그 징후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고 적어도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이거 확인해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민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그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진상조사 자체 과정에서 심지어는 그 서버를 폐기했다는 것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 그 개인정보보호법 등 물론 이제 이것도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제가 이제 좀 가볍게 빨리 신속하게 좀 검토를 해본 결과 어쨌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보관되고 있는 정보는 사실 어떤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파기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연히 다른 법령에서 이것을 보관해야 할 때는 당연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형법상 증거일면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가기관이 2차례나 이게 지금 해킹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면 당연히 이게 본인들이 이것을 파기했을 때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야 되거든요. 형사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더 면밀하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T 또 짚어봤고 이제 롯데카드는 무려 300만 명의 카드 번호, 비밀번호 그 세 자리 그 숫자 CGV 네, CVC 값이라고 합니다. 네, 카드 뒷면은 세 자리. 그거까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세 가지만 나가면은 결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프라인 결제는 솔직히 힘들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은 뭐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ARS를 통해 가지고 결제하는 것은 이제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온라인 결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간편 결제 번호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간편 결제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해외 사이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값만 지면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범죄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송지 를 갖다가 대신 받는 배대지라고 하거든요. 다른 그 우회해가지고 배송지를 받아버리면 실질적으로 범인 추적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뭐 카드 번호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계속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게 그 한 달에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카드 발행량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한 300만 건을 한 달에 어떻게 다 바꿔줍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 만약 그 FDS 아까 우리 용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상거래 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이 어떤 부주의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그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무슨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피해는 아직은 없어요? 그 롯데카드에서 누출된 걸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은 그 확실하게 뭐 나온 건 없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 해외 사이트에서 그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부정 사용은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게 그 이 사건과 직접적 인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롯데카드사 측도 이게 17일이나 지나서야 알게 됐다면서요? 그렇게 그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보안이란 것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잘 되겠지. 그 처음에 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2차, 3차까지 계속 그 일반화의 오류처럼 계속 이렇게 가는 경향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문제가 별도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보안을 이제 신경 쓰는 쪽에서도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못 쓰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 롯데카드 건에 대해서 좀 보안 설명하실 게 있나요? 청문회에서 밝혀진 건데요. 롯데카드가 2017년도에 48건의 보안 패치를 해야 됩니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안 패치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취약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있으면 해커가 즉각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시스템 내에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보안 패치의 중요성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롯데카드가 유출된 게 한 300만, 297만 정도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두 가지 유형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나는 암호화돼서 나간 정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평문 형태로 나간 정보가 있습니다. 암호화돼서 나간 정보는 해커가 당장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걸 복호화해서 평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28만 명의 정보가 예를 들어서 카드 정보랄지 아니면 주민등록번 정보랄지 CVC랄지 비밀번호가 평문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해커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번호나 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암호화해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A라는 서버에서 B라는 서버로 갈 때 암호화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평문 형태로 나갔다는 것은 현재 뭔가 SK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확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약 1.7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0기가라는 굉장히 큰 정보가 나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황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사고가 딱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팀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야, 이게 어떻게 침투를 했지? 이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투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버에 취약점이 있었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걔가 어떤 악성 코드를 심었지? 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외부로 밖으로 빠져냈지라고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사후 대응 체계거든요. 그런 부분이 롯데카드가 아직은 그걸 조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고 자기들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보안원의 이 그 조사팀이 있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험 많은 이 조사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해서 했다면은 훨씬 더 17일, 20일 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훨씬 더 빨리 그 원인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까 KT 건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추가로 복수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소액 결제를 막는다 이런 대책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카드 번호랑 CVC 값 다 유출된 그 카드에 대해서는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막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롯데카드가 카드 사용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용자 보고 비밀번호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나갔던 비밀 정보를 바로 고칠 수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카드 교체입니다. 그렇죠.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롯데카드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 6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큐에 쌓여 있을 겁니다. 네. 빨리 적어도 28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카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네. 해외 사이트에서 이 알겠습니다. 부정적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이 직접 만약 지급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온라인 결제를 막는 게 있습니다. 아. 자기가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넘기면 온라인 결제를 막을 수도 있고요. 특히 또 해외 사이트도 막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재발받기 전이시라 그러면 뭐 당장 뭐 거래 정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자기가 또 쓰고 있는 카드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또 과금이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에 대부분이 다 그런 그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도 막고 해외 알겠습니다. 사이트도 막고 뭐 이런 걸 지금 당분간 이용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떤 부정 사용으로부터 자기의 네.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터진 KT와 롯데카드 좀 상세하게 어떤 것들이었는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좀 급하게 진단을 했고요. 좀 이제 크게 정말 SK텔레콤 뚫리고 나서 모든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 자, 왜 그런다고 보세요? 우리 또 자유롭게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이 의원님. 여당부터. 참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수면 아래에서는 참 여러 차례 이런 그 문제들이 나타날 징후가 있었는데 이제야 그것이 터졌다. 네,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 최근에 뭐 KBS에서도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받아보고 있는데 한 1년에 거의 한 50몇만 건, 5만 몇천 건, 그러니까 50몇만 건 정도의 단위로 해커가 계속적으로 침입한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이 튼튼한 적어도 그 대기업 정도의 규모에서는 이 부분에 그러게요. 대한 방비책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되는데 모두 다 그 부분을 좀 안일하게 취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그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이 심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게 지금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도 더 심각하고요. 그 뭐 프렉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외의 어떤 해커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력조차도 지금 전혀 기업들이 자체 그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 또 뭐 롯데카드 경우에는 MBK가 실제 뭐 이 정보 보안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에도 계속 불참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워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 중요한 문제지만 있는 제도도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그 문제도 더 크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이미 한 2014년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그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기업이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 그 서비스 제공자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사후 구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정보를 좀 자진해서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소통하는 이런 어떤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에 분명히 그 피해자가 소액 결제 피해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수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 피해가 반복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는 제도인 원스톱 서비스조차도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03년에 한번 우리가 인터넷 그 대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인터넷 환경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정보 그러니까 키사라는 지금 이제 이런 인터넷 사고 민간의 사고가 나면은 조사하고 긴급 탐지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기관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2025년에 와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또 기관뿐 그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또 국민들도 그렇고 큰 인식의 전환,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서 비상을 울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진짜 세상, 또 하나는 사이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영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전쟁도 이제 그냥 진짜 무기로 싸우는 전쟁과 함께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SKT에 심어놓았던 이거 벌써 2, 3년 지난 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작동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스톱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뭐 큰 파이프라인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영국 같은 경우에 큰 그 국가 보험 국가 그 시스템 보건 시스템 자체가 뭐 셧다운 된다거나 이런 이게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민간 기업은 이게 보안 투자를 줄이면은 영업이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번 민간 기업들이 1년 만에 무슨 높여 1년 만에 영업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안 투자를 줄여왔다는 거거든요. 줄여왔다. 예, 줄여왔죠. 줄여오고 키사 같은 곳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지 않나는 그 경고가 같지만은 그러나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CEO한 입장에서는 내 CEO 기간 중에만 이 보안 투자를 가급적 줄이고 아하. 보안 인력을 줄이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올리면은 내한테 유리한 것이니까.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우리 저쪽에 폐쇄사에 특히 아주 숙련된 이런 국가 배후에 해커 세력들이 있는 이런 게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 침투에 자꾸 허점을 민간 기업이 내고 국가는 총체적 대응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신속 대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고 근데 있습니다. 정부가 그 기업들이 이런 사이버 공격 위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인증을 해준다면서요. 근데 지금 SK텔레콤도 KT도 롯데카드도 정부 인증에 의하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 인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이제 인증 이틀 후에 바로 또 이렇게 뚫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국가적인 정보보호 체계, 네. 예 그리고 정보보호 그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과방위 이제 최 의원님과 함께 나와 있지만 과방위나 특정한 어떤 상임이나 일부 기관만이 아니라 정말 그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 예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유관 그 기관들이 모두 다 좀 총체적으로 정보 보호 체계 재점검을 위한 좀 혁신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좀 범국가적인 기구가 구성되어야 된다 시급하게 그것이 제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네. 네, 교수님들도. 네, 요즘에 뭐 기업들이 왜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하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됐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정보 인증 체계 쉽게 얘기하면 ISMS, 뭐 ISMSP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요. 기업들이 해킹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코로나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때 보면 대부분 다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VPN 서버로서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침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접점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라든가 API라든가 아니 모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공격 경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옛날에 뭐 메인 서버를 하려면 인터넷선을 타고 들어와서 뭐 조치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그 공격할 수 있는 접점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최근에도 뭐 지금은 뭐 SKT하고 KT, 롯데카드만 얘기하고 있지만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24라든가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랜섬웨어 공격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싱 그 솔루션이라든가 랜섬웨어 솔루션 이런 부분을 상품화해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사가지고 자기가 락을 걸고 몸값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킹 기술이 과거에는 상당히 고도화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는 고도화된 것이 아니라 상품화가 돼가지고 그걸 다 뭐 이 인터넷에서 뭐 이 다크웹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블랙 해커를 계속 양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디지털 환경이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어한다든가 그리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안에 대한 투자 비용을 우리는 정말 제일 중요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비재무적인 활동에 쓰이는 비용으로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있을 때 이런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비용 지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을 점점 줄이는 것이고 또 기업이 그 어떤 경영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그쪽 비용을 줄이면서 인력도 감축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많은 그 해킹이라든가 뭐 해커들로부터 상당히 먹잇감이 되는 네.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제 법의 좀 허점인데 뭐 정보통신망법 등 이제 관련 법에서 이런 투자 자체를 좀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예산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좀 확보하는 거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좀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커 입장에서는 이 공격할 거리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곳곳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시스템에 취약점이 없다면은 해커가 공격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 시스템까지 포함해서요. 취약점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커가 침투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들어오고 대부분의 침해 사고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로 연결되냐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이 침해 사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이 아이소의 27001이라는 표준이 있고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그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이 27701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현할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27001이라는 표준에 이 국제 에디터로 2016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원칙은 뭐냐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 보호해야 될 자산이 뭐냐? 자산이 시스템도 있을 거고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뭐냐? 이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취약점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보호 대책이 3가지 유형의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술적으로 잘 막을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관리적으로 잘 막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보보호 조직을 이용해서 조직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첫 번째 수립하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계속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정보보호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SMS라는 인증 제도를 시작한 게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 상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기업이 거의 수용을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ISMS가 여러 가지로 기업 아까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금세 이렇게 그 인증받고 나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안 사고의 책임은 기업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축하고 운영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안 했으면 마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받잖아요. 근데 운전면허증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교통사고 없으리라고 보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 비율가 반드시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운전면허증에 있다라고 해서 기업이 스스로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아까 이주혜 의원께서 이 관련된 정부의 어떤 통합적 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 최영두 의원 계속 강조하는 그 정보 보안 투자를 자꾸 줄이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법을 바꿔서라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 정보가 뚫려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한 교수님 이야기하시지만 이 투자로 생각하고 이게 장기적인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고 고객의 신뢰로 갈 수 있는 투자로 생각해야 되는 이게 비용이니까 자기로서는 하기 이제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정부에 신고해봐야 나중에 더 큰 오히려 이제 벌을 받게 되니까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인센티브 스스로가 이를 고치려고 먼저 신고하고 조치를 잘하면 인센티브. 조치를 잘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왜냐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면은 국가적 피해도 줄어들거든요. 빨리 신고하고 또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수법으로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의 피해가 줄어드니까 국가적 손해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국가적으로는 무슨 징벌을 할 때 징벌에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이제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 터지면은 이제 그 기업만 이제 몽땅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요금을 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재산상의 위험을 지금 직면하게 되었으니까 분노가 폭발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정부라든가 국회는 또 그 기업을 또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럼 기업은 집중 그 공격에서 뭐 허우적거리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이 그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제 보안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가입자가 빠지지 않고 다시 네. 가입자가 오게 되고 그게 장기적인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센티브와 또 적절한 그 징벌 체제 이런 게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저 지금 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 오히려 그 정보보호 지수에서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물론 그 어떤 파워풀한 그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 역량에 맞춰서 그 보안 체계도 지금 굉장히 우수하게 갖춰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이미 그 얼마 전에 리얼미터였나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은 이미 압도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일수록 더더욱이나 그 정보 그렇죠. 보안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명확한 인지를 좀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도. 네, 그 정보보호 사건을 예방하는 체제는 사전 예방 체제가 있고 사후 이 대응 체제가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이랄지 이런 거는 사건이 나고 나서 그렇죠. 기업에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고요. 저도 이 최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사전 이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달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기업들이 이렇게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이 명예랄지 아니면 비즈니스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니까 아주 큰 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 신고도 이렇게 가능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다른 사람마다 언론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공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도 없고 그리고 그 예산도 정보보호 제품이나 이 서비스에 가입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 정보보호 우리 근데 통계에 가면 침해 사고의 약 80%가 숨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기사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자각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 정보보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네, 기업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은 이제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SKT에 부과된 건 1,348억이 이제 8월 말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징벌적 과징금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과태료는 그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900 얼마 정도뿐이 부과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들한테. 다만 뭐 위약금을 갖다 면제시켜 준다든가 그렇죠.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든가 뭐 유심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했지만 실제로 개인들은 그 2014년도 그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건 났을 때 법원을 통해서 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10만 원의 위조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사고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건 간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정보가 누출돼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적어도 50만 원 미만 범주 내에서는 위조를 지급해 줘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과징금만 징벌적 과징금 돼서 매출액의 3%까지 해외는 이제 4%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3% 범주 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와서 세금하는 부분이 상당히
뭐 좀 뭐랄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죠. 이번에 그 롯데카드 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이자 10개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이자 10개월이 그게 대책입니까, 솔직히? 그 어떤 그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이자 10개월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통계를 내보면요, 무이자 3개월을 많이 쓰지 무이자 10개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맹점이 다 부담해서 다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갖다가 뭐 평생 면제한다든가 SMS 수수료를 면제한다든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이제 집단 소송을 한다고 지금 이제 그 피해자들이 나서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법을 개정해서 실제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직접적인 그 관리 주체에서 그 관리 주체 그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는 적어도 정책적인 위자료를 일정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를 못 한다면서요, 지금은.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어쨌거나 그 민간의 좀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오히려 민간에 맡길수록 아무래도 그 이제 국가기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이 될 것이라는 어떤 좀 믿음 하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번 그 일련의 사태로 드러난 것은 적어도 이렇게 명확하게 위협이 징후가 드러났을 때는 적어도 좀 그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좀 개입하고 직권으로 개입해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국회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사실은 이게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피해, 근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무슨 그 해킹 사태로 굉장히 국가 에너지 수송망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거나 또 보건 시스템 정보제가 붕괴됐다거나 뭐 사실 그건 민간 문제가 아니죠. 국가적인 중대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조사하고 방어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겠습니다만 그게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민간 기업의 신고 있은 이후에만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한계 같은 거. 이게 이제 그 사이버의 침투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 총체적 대응에 대한 이런 어떤 경각심이 그동안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국가가 원팀으로 움직여서 촘촘하게 서로 협력해나 공유해 나가는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지금 뭐 사이버 안보법인가요? 원래는 지금 이제 국정원이 그 이제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좀 그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많이 그동안 좀 일으켜 오면서 실제 그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제에 그래서 뭐 그것이 적어도 이제 사이버 안보의 영역에서 가장 좀 정보 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기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기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범정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정부적으로 좀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그걸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제 정부 답변은 이제 국가안보실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이 다양한 영역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관세협상까지 매달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집중하기 힘들죠. 그게 사실은 일종의 이제 이게 9.11 테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9.11 테러는 사이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쌍둥이 빌딩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테러였습니다만 이게 사이버 테러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적 안위라든가 국민의 여러 재산에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9.11 테러 때 알카에다가 이 테러를 하기 전에 미연에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걸 뒤에 밝혀냈습니다. 나중에 나왔다. 예, FBI도 예. 거의 범인을 미리 잡을 뻔했고 CIA도 잡을 뻔했고 또 우리로 치면 국군 보안사 같은 DNI도 잡을 뻔했는데 이게 왜 서로 공유가 안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DNI라고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 정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한 통합적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네. 그게 이제 9.11 리포트에서 나오는 대책인데 우리도 지금은 그런 걸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안 되냐. 공공은 국정원, 또 민간은 기사, 또 정부는 정부, 정부는 과기부와 또
방통위, 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서로가 칸막이 돼서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다른 영역을 함부로 또 간섭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그걸 다 넘나드는 그 신속하게 국가적 위기 사태라든가 각각에서 파악한 징후, 탐지된 능력들을 공유해서 원점 타격을 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체제가 이제는 국무회의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곧 뭐 국가안보실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야겠습니다만 국정원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것은 이제 국정원에 대한 정치적 그런 어떤 의구심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다른 데 이관하거나 이러면서 해체되는 징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온전해서 강화하는 것도 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들도. 네, 그 컨트롤 타워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각 세계 각 국가들이 두 가지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독립적인 뭐 영국 같은 경우는 NCSC라고 해서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라고 해서 거기가 중립적으로 이렇게 이 공공하고 민간하고 국방을 모두 다 망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집중적인 이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실행 조직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백악관에 사이버 보좌관이 있고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각 부분별로 국방은 국방이 알아서 하고 뭐 이 외교면 외교가 알아서는 이런 분산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산화된 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그 역할을 지난 이 그 바이든 정부 때도 했었고 트럼프 정부 때도 아마 그거는 계속 이어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로 보면 이 민간 부분은 과기정통부 기사가 하고 있고요. 국방은 국방이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쪽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보안연구원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정부 영역이 있습니다. 정부 영역은 이 행안부하고 그 국정원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청문회에서 여러분 우리 유재명 차관님이 얘기했던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는 결국은 국가안보실의 이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라고 이렇게 지난 2019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그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얘기를 했고 5년 뒤에 윤석열 정부 2024년도에도 국가 사이버 안보 이 전략을 5년마다 갱신하면서 그 국가 안보실의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컨트롤 타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간에 뭔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이슈는 이 국가의 최대 우선순위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위원회 조직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나 신설해서 거기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레이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책임을 민간인지 아니면은 공공인지 아니면 이게 금융인지 서로 이렇게 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를 통해서 조정을 해준다면 뭔가 이 현재 체제에서 약간은 향상된 어떤 이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 한 명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어디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뭐 의견에 지금 뭐 최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 의원님 명 교수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보안청 설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안청? 네네. 그래서 보안청 설립을 별도로 해서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그 실전형, 실무형
그 어떤 보안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느 부서 밑에 보안청이 뭐 그런 부분은 뭐 국무총리실 밑에 둘 수도 있고 양국 국무총리실 밑에 둘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은 어디서 어디는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산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서로의 사각지대도 상당히 존재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해커는 한 명입니다. 솔직히 해커는 한 명인데 걔가 뚫을 때 뭐 정부를 뚫을 것이냐 금융기관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통신사냐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자기가 접근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걔네가 언제든지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네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네끼리만 그들만의 니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보안청을 설립한다 그러면 뭐 이게 총리실 산하가 되든 국무총리실 산하가 되든 어떤 식이 되든지 그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중복이라든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좀 더 계속 줄여가는 이런 역할을 해서 전 부처라든가 전 그 관련 산업에서 어떤 보안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의 어떤 체계적인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뭐 전문가들과 또 두 분 의원들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위원회 아니면 보안청과 같은 실행 조직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거. 범국가적인 기구. 그러니까요. 그리고 직권조사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대신에 사전에 잘 투자하고 잘 대비하고 신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거. 예, 그것도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거의 뭐 입법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마지막 한 1분 정도씩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석진 교수부터. 예. 네. 오늘 뭐 통신사, 뭐 카드사, 뭐 여러 군데에서 어떤 보안 사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보안은 실질적으로 생존 전략이고 필수 항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거에처럼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골마 터지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릴 수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진화되기 전에 미리 그 처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적 책임과 규제와 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매출액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 정보를 어떻게 촘촘히 더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신 다음에 투자를 갖다 과감히 하시는 게 그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양몽열 교수. 네, 사이버 보안은 국정 최고의 우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 국가의 3주체인 사이버 보안의 3주체인 정부,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이 국민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보안하고 개인정보가 이 기술 혁신의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이버 보안을 잘하고 개인정보를 잘하면 결국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사이버 보안이 전제가 돼야지 인공지능에 기반을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정성을 받아서 결국은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보안 내재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개인정보 보호 내재화가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정보통신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 예, 아마 이제 국가가 어떤 위기 상태, 비상 상황에 빠질 경우는 우리가 옛날 통상생활에 뭐 미사일이 발사되고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이버 공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몇 년 전에 침투해서 지금 어디에 그동안 압력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지금 사이버 공격에 일시에 딱 그것이 시작될 수 있고 그래서 통신망을 두절시키고 금융망을 교란시키고 재산 피해를 갑자기 일으키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 우리 안보 태세도 무너지는 것이죠. 때문에 실제로 이게 사이버 안보라는 것이 바로 안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회 청문회에서도 전문가와 사신 말씀이 이게 전투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삼축 체제. 만약 저게 미사일 공격이 오면은 우리 미사일 공격을 처음에 탐지하고, 그다음에 탐지해서 그 대응 시스템을 동시에 발동하고, 그다음에 원점 타격으로 그걸 완전히 봉쇄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이버 안보 역시도 삼축 체제.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 또 정부와 기업의 역할, 무엇보다도 국가라는 것은 시민들과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물론이죠. 그걸 위한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 그 주안점 같은 것을 네. 초점을 더욱더 맞춰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주희 의원. 네, 이번 사태 접하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국가의 어떤 사이버 안보 시스템이 정말 총체적인 지금 난국 상태이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지금에서야 좀 아주 본물 터지듯이 수면 위로 좀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민과 관이 모두 다 경각심을 가졌을 때야말로 정말 적기다. 그렇죠.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중 패권이 강화되는 속에서 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은 바로 이 정보보호 체계의 안전한 구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여당의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의 부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번 요건을 가지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제대로 된 협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으니까 좀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